자,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 국쪽에 나와 있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부동산 활동하면은 크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 가지고 있는 과정, 그죠? 그리고 팔았을 때,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하면 취득했을 때 관련된 세금, 그리고 보유, 양도, 이건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냐,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냐,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이냐, 이렇게 조세 총론에서 간혹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되는 게 당연히 취득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지금은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취득세 내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것.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거. 10년 전, 20년 전에 상속받았어요. 그때 취득세 냈네. 근데 뭐는 안 하고 있어요.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다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팔기 전에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나서 팔아야 되겠죠. 그때 등기할 때 취득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받았으면요, 여러분이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당연히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은 건 상속세. 그래서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내는 거예요.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 내고. 만약에 뭐 받으면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으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받은 거니까 일단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은 건 별도로 보내고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증여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구체적으로는 뒤에 또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인지 붙이는 뭐가 있어요?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지세. 예? 그런데 이 세금을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세금 중에서 필수로 해야 될 건 취득세하고 보다 등록면허세. 취득세에서 아까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예. 다음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그리고 재산세 내면 좋은데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주택하고 토지 중에 일정 금액을 뭐하면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국가가 뭐 걷어가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만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산세도 내고 무엇도 종합부동산세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예를 들어서 보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주택 하나 있으면 얼마가 됐던 재산세 내는데 얼마? 6억을 뭐하면 초과, 물론 주택이면 11억을 뭐하면 공시가격 지금은 개정돼서 11억을 초과하면 뭐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 다시 말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요 12억에 대해서 뭐 내고 재산세 내고 11억을 빼. 그럼 얼마 초과하는 거? 1억. 1억에 대해서 뭐 내고 종부세 내고.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 여야에서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요 재산세 종부세 말고 별도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 얘기고, 어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랑 뭐하고 합치자.
그리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책으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은 10% 정도도 안 되니까 그 사람보다 나머지 사람들이 국민들이 더 원하니까 어떤 후보는 부자들의 감세니까 이거는 존재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 등을 감안을 해서 너무 이거는 사유재산을 억압하는 거니까 종부세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나가요. 어쨌든 우리는 요 공부하고 그리고 요 종합소득세는 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해요? 상가 같은 거 임대 사업 있죠? 돈을 벌잖아. 그러면 그거 뭐 내야 돼요? 소득세 내고 요 소득세 낼 때 요거는요 종합소득세는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인데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요거 낼 때 10%가 따라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를 걷어가.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요건 얼마? 10만 원. 이거는 100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요거 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갑니다. 부동산 관련 있을 때. 그리고 임대 사업할 때는 상가금을 임대료 받을 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 주고받죠. 이것이 부동산 임대 과정,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세 가지 재산세, 세문제, 그죠?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물론 32에는 세 문제가 출제됐지만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러면 가로 열고 여러분 메모하세요.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있죠? 그랬을 때 세금 부과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유 과정.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을 뭐 합니까? 팔아요.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있다 이거죠. 뭡니까? 부동산 팔아서 이익 봤으면 뭐예요?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요 양도소득세하고요 요 종합소득세는 차이점이 뭐냐? 어쩌다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고요 사업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동산 사고 팔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네. 사업하지 않고 개인이 부동산을 어쩌다 팔면 이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것 전문적인 사업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던 종합소득세를 내던 그때 따라 붙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라는 게 붙죠. 인지세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수입증지 사다가 붙이잖아요. 우표딱지 같은 거. 그거 얼마짜리 사서 붙일 거냐? 그것이 인지세예요. 그리고 부동산 건물 같은 거 사고 팔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우리 두 가지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자주 물어보지는 않죠. 개념이 사업자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해서 공부할 부분을 알아봤고 이제는 하나씩 볼게요. 감각을 좀 키워라 이겁니다. 부동산 경제활동의 매매 그랬어요. 매매에 대해서 보죠. 자, 매매라고 하는 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무엇을? 부동산 취득가격 얼마? 갑이요 8억 주고 산 주택이야.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뭐 해줍니까? 소유권 이전 넘겨줬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갑이 요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줬어요. 근데 요때 을은 요거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야. 공짜는 증여. 근데 1원이라도 주면 그건 매매죠. 예?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매수자가 누구한테, 파는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했다. 10억. 결론은 누구예요? 갑은 얼마 주고 산 부동산을? 8억 주고 산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갑은 매매 차익이 얼마야?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2억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매도자가 내야 될 세금이 바로 뭐냐?
소득세다. 2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요. 그때 따라 붙는 게 뭐냐? 지방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그거의 10%는 어디?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8억 주고 산 걸 8억에 팔았다고 해봐.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무조건 팔았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생긴 뭐가 있을 때 이익, 그게 양도소득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게 소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을은 부동산 얼마 주고 샀어요? 주택 10억 주고 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부동산 10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10억에 대해서 뭐 취득세 내고,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 그리고 취득세 낼 때 의무적으로 붙는 거 요 두 가지 따라가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부동산 얘는 요 부동산 얘 거를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그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되면 등기까지 해줘요. 이해가십니까? 그때 계약세에 인지세 붙고 취득세 낼 때 요거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매매는 파는 사람이 있고 뭐 취득하는 사람 각각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그래서 매매가 있고요. 다음, 이번에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죠. 이거 뭐 상속, 증여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이해하세요.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공짜죠? 공짜잖아.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 얼마나 좋아.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니 어머님은 생전에 계시지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재산 한 푼도 못 받았어. 재산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한 푼도 없이 그랬을까. 참 그래. 다른 친구들 보면 뭐 재산도 굉장히 많더라고. 아파트 하나 상속받아봐. 서울에서 죽을 때까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걔는 돌아가시면서 받았다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 상속증여는 저한테는 짜증나는 단어야. 좋아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상속은 그렇죠. 죽어서 받는 게, 죽은 사람 재산 받는 게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 재산 받는 게 증여죠. 그런데 상속은요, 여기서 이럴 때니까 이제 여유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상속하고 유증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상속은 뭐고 유증은 뭘까? 둘 다 죽은 사람 재산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 재산은 우선이 뭐냐면 요게 우선이야. 뭐? 유증, 유언장 같은 거. 죽은 사람의 재산은 죽은 사람이 유언장 작성해서 그게 우선이에요. 법보다. 그리고 요 상속은 뭐예요? 법대로 받는 거. 유언장 같은 거 없으니까 법으로 받는 게 뭐다? 상속. 제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당연히 상속은 누가 봐도 우리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둘이 받겠죠. 이때 배우자는 1.5, 법에는 자녀는 1할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가 0.5가 많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건 법 얘기고, 내가 재산 100억을 남겨놓고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했다니까 뭐라고? 이 재산 100억은 내가 죽으면 내 여자친구한테 줘라 그랬어. 그러면 뭘로 가? 유증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언장에 서명 날인든 하자가 없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도 우리 배우자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은 못 받겠죠. 열받잖아. 그래서 법에는 그게 있어요. 원래 상속받을, 법으로 받아야 될 상속받을 우리 부인이나 아들은 상속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 구제를 해줘. 어떻게? 하나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줬으면 법에는 원래 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 정도를 유류분이라고 그래. 뭐요?
유류분을 인정해 준다. 그럼 내 여자친구한테 100억이 다 갔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내 여자친구한테 찾아가서 네가 받은 거 100억 중에 내 것이 있으니까 줘. 그럼 줘야 돼. 우리 여자친구는. 이때 우리 집사람은 원래 법에 뭐라고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알이잖아요. 거기에 절반이니까 어떻게 돼? 0.75. 자녀는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지분의 절반만 법적으로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녀도 각성하라 이거지, 반성하라 이거지, 그죠? 예? 오죽하면 남편이 재산을 안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까, 반성하라 이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상속은 법대로 받는 게 상속이고 유언장으로 받는 게 유증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어차피 한 거니까 잠깐 볼까요? 여러분 상속 순위가 있어요. 순서 뭘로 가면 법으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상속으로 가면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사망했어. 그럼 누가 상속 순위가 제일 높으냐? 배우자. 그죠? 그리고 누구? 자녀. 여기에 1순위야. 순위가 똑같아요. 배우자는 뭐? 1.5, 자녀는 1. 한 사람당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녀가 5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배우자 있으면 전체 재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치면 6.5분의 1.5 하면 배우자 거 나오겠죠? 자녀 거 계산하려면 6.5분의 1 하면 자기 거 나오겠죠? 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죠? 사실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혼이 뭔데? 사실혼은 부부야? 아니야? 아니 실제로는 부부예요. 실제로는 부부야. 정상적인 부부야. 그런데 뭐만 안 했어? 그렇죠. 혼인신고 안 했다. 혼인신고. 여러분 둘이 사는 부부인데 왜 혼인신고 안 했을까요? 주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결혼식하고 한 1년 살다가도 안 되면 혼인신고를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재혼한 경우는 혼인신고를 거의 안 해요. 아니 재혼했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한쪽이 재산이 많았으면 못하는 거지. 둘 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끼리 뭐하면 재혼하면 그날 바로 혼인신고예요. 근데 한쪽이 재산이 많어.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뭐 하겠대? 예? 재혼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새 아버지랑 뭐를 하면?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죠. 그래 놓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1.5는 새 아버지한테 가지. 자식들한테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리고 새 아버지가 뭐 하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안 오지. 내 부모가 아니니까, 혈육이 아니니까. 새아버지 원래 자식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못하게 만들어 자식들이. 반대로 우리 어머니 고생만 했는데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뭐 하겠대? 재혼하겠대. 지원해줘야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혼인했는데 결혼해서 실제로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누가 없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재산은 배우자한테 다 갑니까? 택도 없어. 어디로 가? 이 사람이 누구? 예?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기가 1알이야.
자식이 받아야 될 게 자식이 없으면 우위로 가요. 요렇게 나눠 갖는 거지. 이게 1순위, 요게 2순위.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자녀도 없고 누구도 없어. 예? 이 사람의 부모도 없어. 직계존비속이 없어요. 그럴 땐 땡 잡은 거야. 누가? 배우자가 다 가져. 이해가세요? 예, 배우자가 있을 때.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부모랑 나눠 갖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이 이렇게 나눠 가져요. 지분은 똑같아요. 근데 없어요?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결혼 안 했어.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고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고 배우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로? 세 번째, 형제 자매로 간다. 그죠? 형제 자매도 없어. 그러면 사촌 이내 혈족으로 갑니다. 혈족.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시험에서 안 물어봐. 이건 상식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우선이 뭐다? 우선이 네? 유언장으로 간다. 유증.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셨으면 민법으로 가는데,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하고 누구? 자녀가 나눠 갖는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나눠 갖는다. 없어 직계존비속이. 그죠? 그럴 때는 형제자매로 갑니다. 없을 때는 사촌인의 혈족으로 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순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순위가 몇 번째인지 그거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있겠죠? 갑이 사망해서 죽은 사람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 피상속인. 자, 상속세 공부 안 해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러나 시험에서는 상속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취득세 같은 거 할 때도 그때 죽은 사람의 명칭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 피자 붙인 거예요. 피상속인. 그럼 죽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네. 거기에다가요 단독주택도 가지고 있고, 네? 자동차도 있어. 이런 재산을 돈 값어치 있는 걸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은요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돈이든 화폐가 됐든 물건이 됐든 주식이 됐든 돈 값어치 있는 건 전부 다 상속재산이에요. 여러분, 상속재산 죽은 사람이 동전 100원짜리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상속재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다 합치니까. 100원짜리는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안 해요. 그러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원짜리로 다 바꿔놓고 죽으면 상속세 안 내겠네? 아니지. 다 합친다니까. 다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다 합친 것을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죠? 누구한테? 을한테. 얘는 지금 죽은 다음에 재산을 받았죠? 그래서 을을 뭐라고 불러? 상속받았으면 상속인. 그죠? 법대로 받았으면. 유언장으로 받았으면 유증자, 수증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증자, 유언에 의해서 받는 건 수유자 그래도 되고 유증자, 수유자 또는 상속인. 이 사람이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자,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기본적으로. 공짜로 받은 건 뭐? 상속세. 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거고, 전체 모아가지고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낼 때 요게 따라가. 뭐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지방교육세는 부수적으로 항상 따라갑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 작성하죠? 거기에 수입증지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받았을 때 상속세 하고요,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하고 어떤 게 세금 많이 나올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100억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았으면 살아생전에 받은 거니까 증여세고,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야? 상속세라고 그랬죠? 똑같은 재산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와 100억을 증여받았을 때 누가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상속세가 많이 나와?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도 같고 증여세가, 그래서 비교조차도 안 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증여세가 많이 난 거예요. 세금 많이 내요. 왜?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살아생전에 받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증여세가 세금이 센 거야. 그런데 우리 시골의 노인네들이 농사 짓던 농지가 있는데 대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그거 뺏으려고 농사 짓던 농지가 수용됐어. 보상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상속세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네한테.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조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상속세 많이 나와. 다른 세금보다 상속세가 많거든. 증여세보다는 적지만 상속세 많이 나와.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이 상속받는데 상속세 많이 나온다니까 그 가슴 아프니까 어떻게 해? 그냥 증여해. 현혹돼가지고 몰라갖고. 살아생전 증여하니까 증여할 때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나? 그런데 상속세가 세금 부담이 적은 거예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상속세는 기본만 얘기할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재산이 있잖아요. 이런 재산을 남겨놨을 때 상속세 계산은 여기에 있는 채무 있을 거 아니야. 이 건물의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재산 합계에서 보증금 같은 건 줘야 될 뭐야? 채무니까 그거 뭐 빼고 계산해.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 이 사람이 갚아야 될 채무가 있으면 그거 다 뭐하고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세금 계산해. 나머지 가지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건 그냥 거기 프린트는 없지만 참고로 전부 계산해서 1억 이하면 10%예요. 상속세. 몇 프로? 10%. 다 빼고 나온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0%.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1억 초과 5억 이하는요? 20%. 20%. 그럼 5억이다. 재산이. 그럼 5억에 20%면 얼마? 1억.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 그러면 얼마? 9천만 원이 상속세야. 이해가세요? 만약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최고가 30% 초과, 30억 초과하면 50%예요.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 남겨둔 재산에 계산 채무 같은 거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순수하게 100억이다. 그럼 몇 프로? 50%면 50억이죠? 거기서 얼마? 4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야. 간편하게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뭐하면 생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5억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서.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생존에 있으면 남편 재산 남겨둔 거에서 기본 얼마서부터 5억부터 최고 30억까지 공제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 죽으면 30억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지. 그건 훌륭한 남편이 죽었을 때죠. 네? 훌륭한 남편이 뭐야?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그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젊어서 일찍 죽었다. 이게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죠?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99세야. 99세. 그러면 남편 죽은 재산이 뭔 의미가 있냐고. 어쨌든 훌륭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공제받는데 기본은 얼마? 5억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공제가 2억이야. 기타 인적 공제가 있어요. 인적 공제. 자, 요거 합쳐서 공제 금액하고 5억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거? 둘 중에 큰 금액인데 최고가 얼마? 5억 한도예요. 그럼 최고가 몇 프로? 얼마? 두 개 합쳐서 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 있어요. 또 미성년자도 있고 자녀 중에는 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동거가족 중에 60세 이상인 연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공제를 하는데 이거 합쳐가지고 얼마 최고가? 5억 한도. 최고가 5억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얼마? 5억. 그럼 합치면 결론은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기본 얼마?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겨둔 상가 빌딩에 그 금액에서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 보증금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빼. 그리고 별도로 대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빼. 빼고 100억이다. 얼마요? 100억. 그러면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얼마 빼? 기본 10억. 최소한의 금액 10억 빼고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10억. 최고는 얼마까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이해가세요? 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나온 게 과세표준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때 공제할 때 상속세는 기본이 이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이거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에서 각종 뭐가 있으면 채무 부분이 있으면 뭐하라? 기본적으로 빼라. 그럼 나머지 재산가액 있죠? 예, 여기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 금액이 이게 과세 표준의 상속재산인데 여기서 재산가액인데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에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얼마? 5억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기본 얼마? 10억까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 합치니까 아까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기타 인적 공제 있죠? 합쳐서 얼마? 10억까지 최소한 공제받고 누가 없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 얼마? 5억만 공제해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자식들만 있잖아요. 그럼 최고가 얼마까지? 기본 5억까지는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야. 근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얼마? 10억. 여기서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번은 증여. 증여도 공짜죠. 근데 차이점은 아까 상속은 뭐예요?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고, 이건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데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그려봅니다. 자, 누가?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부동산을 뭐한다? 갑이 누구한테? 갑의 부동산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줘요. 그리고 누구는? 을은 갑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줘. 공짜로 받았죠. 이게 증여다. 이때 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주었어? 재산을. 갑이 줬죠. 재산을 공짜로 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증여자, 명칭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해. 증여자.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증자. 그러면 증여는 누가 세금 내요?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내. 누가 내? 받는 사람. 그죠? 받는 사람. 누가? 수증자. 그럼 얘는 자, 상가 부동산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요 취득세 낼 때 요 두 가지는 따라가. 농어촌특별세고 지방 교육세. 그리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내고? 증여세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작성하죠?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아까 상속받은 재산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똑같을 때 똑같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 세율은 똑같아요. 아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상속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증여세법이라는 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두 개 묶어서 법이 하나야. 뭐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묶어서 뭐라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법에 세금이 몇 가지?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율은 아까 상속세 세율하고 똑같아. 1억 이하는 몇 프로?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곱하고 1,000만 원 빼면 돼.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곱하고 9천만 원 빼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30억 초과 30억 이하. 그러니까 10억에서 30억 초과는 30억 이하는 40%. 그죠? 예.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그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 빼? 1억 6천만 원인가요? 빼고 마지막으로 30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는 50% 곱하고 4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 세율이 똑같아. 증여도 똑같아요. 다만 증여세는 왜 세금이 높으냐? 상속세는요, 남겨놓은 재산에서 채무를 뭐하고 빼잖아요. 그런데 증여재산은 요것만 빼죠. 증여받았을 때. 여기 증여공제. 자, 1번 배우자 공제 그랬죠? 남편이 부인한테 뭐하면 증여했어요. 그럼 부인이 증여받았죠? 그 공시가격에서 얼마? 6억 빼. 그러면 남편한테 공시가격 10억짜리를 증여받았으면 부인은 6억 빼고 얼마?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한다. 부모 직계 뭐라고 그랬어요? 존비속은 얼마? 5천만 원.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했다. 자식은 5천만 원 빼고 계산해. 그럼 반대로 증여는 자식이 부모한테 줄 수도 있죠. 상속은 위에서 밑으로 오죠. 원칙이. 증여는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자녀가 누구한테? 부모한테 줬어요. 얼마? 5천만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직계존비속 하면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계존비속은 누구죠? 직계존비속은 본인의 누구? 직계존속 하면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비속은 본인의 자녀. 그 자녀의 또 자녀. 이게 직계존비속이잖아요.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는 직계존비속이다? 아니다? 부모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야.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 자기 부모는 친정 있잖아. 친정. 시아버지가 낳았어요? 아니잖아.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야.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뭐라 그래? 딸같이 생각한다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죠?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뭐라 그래? 아들같이 입에 침도 바르지 말라고 그래. 거짓말이야 그거. 직계존비속은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이다 아니다? 생각해봐요. 직계존속이에요. 내 부모의 부모니까. 내 부모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 친가 외가는 전부 다 뭐야? 직계존비속. 이해가세요? 그런데 시아버지, 장인 장모 이건 부모 자식이 아니다. 그죠?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는요, 장인이 사위한테 증여해요? 안 해. 그럼 자기 딸한테, 자녀한테 증여해요? 안 해. 현명한 할아버지는. 왜?
딸한테 재산 줬는데 딸이 먼저 죽으면 사위한테 1.5로 가잖아. 그죠? 그거 딴 데 가서 또 재혼해서 살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딸한테도 불안하니까 안 줘. 그래서 돈 많은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줘? 외손자, 외손녀한테 준다니까. 그래야 지 부모를, 지 엄마를 받들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돈 있는 실제로 그럴 테니까. 장인이 자기 딸한테 절대로 중요 안 해.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왜? 먼저 죽으면 누구한테 가? 사위한테. 예? 그런데 딸한테 주니까 불안하니까 차라리 딸한테 줄 거는 누구한테 줘? 그냥 외손자? 외손녀한테 주면 자기 딸을 보살필 거 아니야. 그게 안전한 방법. 드라마 보면 다 그래요. 그죠? 아니,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미성년자. 부모한테 자식이 받으면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이에요. 공제. 그리고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뭐 작은아버지한테 뭐 받았다. 그럴 때는 얼마? 1,000만 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배우자한테 증여받으면 얼마? 6억?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오늘 남편한테 부인이 증여받았네? 그 6억 빼고 증여세 계산해. 내일 또 증여받으면 거기서 6억 빼고 또 뭐 증여세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왜? 그럴까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10년 동안의 학계가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한 게 한 번도 없어. 지금 10년 됐는데도. 그러면 얼마? 6억. 그럼 증여세 안 내. 그리고 또 10년 있다가 얼마? 6억. 그럼 안 내. 이해가세요? 그럼 자식한테 증여하려면 어떻게 돼? 부담 없이 주려면.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럼 걔 앞으로 얼마?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줘. 통장 만들어줘. 그리고 세무서 가서 신고해다. 뭐 했다? 증여했다. 세금 안 내잖아. 공제 받으니까. 그리고 11살 됐을 때 또 얼마 줘? 2천만 원. 또 신고해. 세금 안 내? 됐죠? 지금 얼마 갔어? 4천만 원 갔네? 자, 20살 됐을 때 얼마 줘? 5천만 원. 그럼 20살 됐을 때 9천만 원 갔네? 그럼 9천만 원이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자 올면 1억 넘고 막 금방 올라가. 이렇게 해서 증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10년 동안의 학계가. 근데 내가 부인한테,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증여받은 게 있어요. 소급해서 10년 안에 4억 받았다. 근데 요번에 10억 받았다. 그럼 6억이니까 2억 남았잖아요. 그럼 10억 받았을 때도 2억 빼고 나머지 얼마만? 8억에 대해서는 계산하겠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결론은 상속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금 많이 내지만 그래도 상속세 세금 부담이 적다. 그 이유는 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증여에 대해서 보셨고, 그런 보유, 부동산 경제활동,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 자, 뭐 있을까요?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 같은 거 냈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 처분하기 전. 취득해놓고 팔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언제 날짜냐? 보유세는요, 6월 1일이야. 여러분, 부동산을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뭐 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뭐하면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 내고 재산세만 낼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낼 때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럼 매년 요거는 6월 며칠 날짜? 1일 소유자한테.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볼까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언제 날짜 소유? 6월 1일 소유자한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데 7월 1일 날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며칠 날 샀어요?
7월 1일 날. 그럼 6월 1일 지났잖아요. 6월 1일 소유자는 여러분이 아니야. 그럼 올해 보유세 안 내지. 이해가세요? 내년부터 내는 거지. 근데 5월 달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네? 5월 달에 취득했어요. 그럼 6월 며칠? 1일 날 소유자는 여러분이죠? 그럼 여러분이 재산세 종부세 내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요, 취득하고 며칠 됐니? 안 물어봐. 그냥 며칠 날 되면 6월 1일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세를 피해가려면 언제 날짜로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6월 2일 날 취득하면 돼. 1일 날만 비키면 돼. 6월 2일 소유자는 올해 안 내요. 내년에 내. 이해가세요? 그런데 5월 31일 날 취득했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럼 5월 31일 날 취득해서 하루 지나면 언제야? 6월 1일. 그죠? 그럼 얘는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만 생각해서 보유세를 피해가고 싶다. 그러면 6월 2일 날 취득해서 팔 때는 5월 말까지 팔아라. 그러면 안 내지. 살 때도 안 내고 팔 때도 안 내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 그거 기준이에요. 계약서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줄 거 아니에요. 잔금 주고받을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그 날짜가 5월 31일이야.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6월 2일로 해놓고 돈은 미리 줘도 돼. 관계없어요. 계약서 날짜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 팔 때 뭐라 그래요? 자,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계약을 잔금을 주고받기로 한다면 파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피해가려고. 웬만하면 6월 1일 전까지 좀 주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을. 그죠? 계약서에는 5월 말로 하고 정 늦으면 하루 이틀 늦게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그래도 약속은 하자. 이렇게 우겨야 되겠죠. 왜? 나는 6월 1일 지나서는 외국으로 여행 가야 돼.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하자. 이렇게 꼬드겨야 되고.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줄 날짜를 5월 말쯤으로 땡기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법을 하니까 돈은 내가 주는데 혹시라도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자금이. 그래서 계약서에는 6월 2일로 하자. 잔금 줄 날짜를. 물론 5월 말에 되면 내가 먼저 줄게.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확실한 게 좋아. 그래서 돈은 미리 되면 미리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은 언제? 6월 2일로 하자. 이렇게 미뤄야 되겠죠. 돈을 미리 주고 늦게 주고 그건 안 따져. 오로지 뭘로 가?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된 날짜 있죠? 그 날짜가 6월 며칠? 1일. 예? 요거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동산은요, 재산세 종부세만 내면 되는데 여기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0일까지 돈을 벌었어요. 요거 뭐니까? 상가니까 임대사업, 소득, 임대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세 계산해야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내요.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임대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 이거는 공부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공부는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는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가 필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그죠? 이제 보유 봤어요. 그럼 이제 뭐? 아까 양도는 취득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도로 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기초 과정인데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기본서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앞에 조세 총론부터 쭉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은 조세 총론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1월 달 되면
공법하고 학개론과 같이 세법도 그림 노트가 나와요. 그거 준비하셔서 하면은 뭐 공부할 때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지금 원고가 거의 돼서 출간이 될 겁니다. 세법 선생님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출간하는 거예요. 어느 출판사든 없어요. 그림으로. 왜 그러냐면 기본서 할 때 책이라도 기재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하고 그러면 내용이 일관되게 쭉 가야 되는데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너덜너덜하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12월은. 그리고 기본서 꼭 가져오시고 기본서 지금 교재봐 보면은 이렇게 분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반 자를 수 있도록. 앞 뒤쪽이 세법이잖아요. 세법. 예, 그렇게 이렇게 분철해서 예. 그런데 헷갈리면 또 세법 안 가지고 공식법 가져올 수도 있는 그렇게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그냥 자르지 말고 그냥 가져오시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한번 한 거야. 아, 세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뭐죠? 내일 금요일 중개사법. 예.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은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줘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야 2차 평균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선생님이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